글쓰기 수업을 열게 되었고요. 엄마의 이기적인 시간, 그리고 엄마도 꿈이 있나요? 라는 책 두 권을 공저로 쓴 공저자이고요. 현재 대구에 살고 있고 공립고등학교의 윤리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예. 두 아이의 엄마고 굉장히 보수적인 대구의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흘러가는 생각을 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흘러가는 생각을 잡아두기 위해서고, 그래서 글의 첫 시작은 그래서 기록일 수 있고요. 기록일 수 있고, 맞습니다. 글을 쓰는 작업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글을 쓰고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그 글을 읽으면 자기가 썼는지 몰라요.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읽으면, 그래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작업이 글쓰기입니다. 네. 그렇게 책을 쓰면서 저는 얻었던 건 어떤 점을 얻었었냐면, 남편과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남편과의 갈등, 그러니까 이혼의 위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갈등을 조금 이겨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글을 쓰고 남편과의 그런 다툼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그 글이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글 쓰는 주제가 좀 엄마의 이기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착한 엄마, 착한 아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그거를 너무 막 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글을 쓰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찾는 것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너무 이상화했던 저를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을 아주 많이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제가 남편과 그런 글을 쓰면서 그 글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원하지 않게 남편이 좀 제가 너무 저의 입장을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그 책을 읽으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글로 내가 글을 쓰고 글이 발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SNS에 나가게 되고 책으로 출판이 되게 되고, 내 혼자 쓰는 일기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글로 전환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다행스럽게도 저의 신랑은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았지만, 스스로가 그 책을 이렇게 남편이 안 보는 곳에 놔둔다거나 아니면 시댁에서는 전혀 그런 책을 썼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니들도 글을 혼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치유하고 이런 글쓰기라면 어떠한 형태의 글쓰기라도 괜찮지만, 내가 이 쓴 글을 우리 카페 공간 말고 다른 곳으로 발행을 했을 때 이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3자가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6번째 페이지, 쓴다, 고로 존재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글을 쓴다는 것은 존재함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르트르의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나는 글을 씀으로써 존재했고 내가 존재한 것은 오직 글쓰기를 위해서였다. 나라는 말은 글을 쓰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기쁨을 알았다라고 샤르트르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글을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카톡에 글을 쓴다, 아니면 언공 카페에 글을 쓴다, 댓글을 쓴다, SNS를 한다, 다양한 형태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일기를 쓴다, 다양한 형태로 글을 쓰고 있고, 그 글들이 편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글이겠죠. 이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른 언니도 다른 언니들도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고 계신 언니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1부에서는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마음, 태도, 행위, 성장에 대해서 일단 그래서 글쓰기의 마음. 일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쓸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글을 써봐야 되거든요. 많은 글을 쓰고 많은 글을 기록하고 일단 많은 글을 쓰다 보면 좋은 글을 쓰게 돼요. 일단 처음부터 이상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글쓰기는 질보다는 양이고요. 많은 글을 쓰다 보면 좋은 글이 어느 순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읽히느냐, 내가 이 글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글을 쓸 수 있고요. 저는 공저책 2권을 쓰기 전에 2008년도쯤에 제가 코로나 터졌을 그 시기쯤에 제가 혼자 책을 썼었거든요. 글을 썼었는데 그 글을 다 쓰고 USB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왜 그만뒀냐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을 누가 사보지? 이 책을 누가 읽을까? 이 책은 그냥 일기장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출판사에 투고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USB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평기님이 이제 블라서먼의 글을 홍보하는 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라도 책을 써야지 내가 쓸 수 있겠다. 혼자 쓰는 책을 멈춰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저라도 일단 먼저 내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책을 내게 됐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뻔뻔함. 글을 쓰고 나서 뭐 어때? 이거 내 글이지. 이거 뭐 어때? 누가 아무도 안 사보면 어때? 내지는 내가 발행을 해도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쓰는 이의 마음은 저는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자생존은 적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밑에 사람들이 무조건 또 수첩을 펴서 막 적었던 그 모습을 비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생각은 그냥 흘러갑니다. 적어야지만 그 글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적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일상생활이 너무 전자기기가 자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노트 기능, 핸드폰의 메모 기능, 아니면 카카오톡에 나한테 채팅하는 기능에서조차라도 그 생각,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생각을 잡아두어야 해요. 그걸 글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읽은 책에서 나에게 영감을 주는 글,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글,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을 적어두든 사진을 찍어두든 그 줄을 그어놓든 포스트잇을 붙여놓든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을 해두고 내 걸로 그 저장 형태로 해두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글을 왜 쓰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글을 발행했을 때, 일기장이면 상관없습니다. 일기장이라면 다른 사람이 읽지 않도록 더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 욕한 사람이 보지 않도록, 내가 이 글이 세상에 나와서 난처해지지 않도록 그 일기장을 더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세상에 이제 내어놓았다면 이 글을 통해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어서 더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체득화해 두어야 나중에 있을 그런 더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글을 왜 쓰는가? 주제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 라고 해서 글을 쓰는 건지, 또 이 유명해지는 형태의 글도 또 요즘엔 워낙 SNS가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채널에 대한 색깔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글을 모아서 나중에 책을 쓸 거다. 내지는 나는 이걸로 블로그를 해서 블로그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싶다. 내지는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가치를 좀 전해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왜 쓰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인지도를 얻고 싶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옛날에 블로그가 뭔지도 모를 때 블로그에 글을 막 쓴 적이 있었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진짜 저의 일기장처럼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일기는 일기장에, 이런 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에.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좀 당황했거든요. 뭐지? 너가 뭔데 나의 블로그에 댓글로 일기는 일기장이라고 써? 나는 블로그 지금 일기처럼 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블로그는 나의 일기장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비공개로 썼어야죠. 제가 만약에 일기장처럼 쓸 거였다면 제가 공개로 하면서 저의 일기를 막 쓰다 보니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나의 글을 검색하고 들어왔는 사람의 시간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읽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읽고 싶지 않, 내가 일기라고 아예 공개를 했다면 내가 너의 일기를 읽을게 라고 읽었을 텐데, 내가 그냥 여행 정보를 그냥 저의 일기처럼 써버리고 주는 정보는 한 개도 없었던 글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의 글을 읽고 시간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일기는 일기장에 라는 댓글을 남기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지금보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옛날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제 글을 읽을 사람들이 시간을 버렸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과 네이버 카페 언니 공동체에 올리는 글과 저의 블로그에 올리는 글과 유튜브에 올리는 글들, 이게 좀 형태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매체에 따라서 명확한 목적을 띠고 글을 씁니다. 근데 요즘 SNS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그 SNS에 제가 막 하고 싶었던 거 그냥 팔로워 늘리고 싶어가지고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먹었어, 나 좋은 곳에 갔어, 막 자랑거리들을 막 올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북만남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 계정도 5개를 쓰고 있어요. 그 계정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진과 릴스를 올립니다. 북만남이라는 그 계정에는 책과 관련된 것만 올려요. 책과 관련, 그러니까 서평이나 이렇게 글 쓰는 거, 책 쓰는 거, 이야기 나누는 그런 강연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걸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에 대해서도 청소년 상담사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계정을 하나 파서, 네, 마인드웰스라고 해서 그 계정엔 또 상담에 관련된 것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저의 아이들을 스스로 공부하는 그 계정은 또 다르게 해서 또 계정을 하나 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한 계정에 올리니까 여행 가는 것도 올려,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올려, 책 쓰는 것도 올려, 저희 일상도 올려 막 하다 보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저의 계정을 따라다니는 팔로워 입장에서는 잡 인스타였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바꿔서 그 계정들도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뾰족하게 하고 있고요. 다양한 매체에도 뾰족하게 글을 쓰는 글은 똑같지만 그 글을 올릴 때 이 글은 어디에 발행할 글일지를 좀 생각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함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알맹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는 뭘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이것을 얻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리뷰를 다는 것 또한 이 맛집이 맛있었어, 맛없었어, 내지는 내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여행지 좋았어 라고 하는 가치를 전할 건지, 정보를 전할 건지, 나의 느낀 점을 전할 건지, 내가 책을 읽고 들었던 생각을 기록하는 내용인 건지, 이렇게 글을 쓸 때 왜 쓰는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반대로 읽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여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는 없는지. 그럼 그 상처받는 부분을 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그러면 고발할 테야 라고 하면 그 고발의 형태로 쓰겠다가 차라리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고발을 하겠다.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끔 이렇게 약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나의 안정장치를 한 다음에 글을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글 쓰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 쓰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 쓰는 행위는 2부에 나오는 걸로 제가 한승원 씨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에서 봤던 부분과도 또 겹쳐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느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은 쓰지 마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글,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글, 그런 글이라면 쓰지 마라는 거거든요.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써라. 그러면 현진 언니만이 쓸 수 있는 글, 민정 언니만이 쓸 수 있는 글, 저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랑은 또 좀 다르게 우리 모두의 보편된 생각, 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적 있는데 라고 하는 글은 너무나 훌륭한 글이에요. 그런 보편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글은 너무 훌륭한 글이고요. 나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그 보편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훌륭한 글이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나 소나 쓸 수 있는 글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라면 아무도 읽지 않는 거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라면.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에 뜨는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위 노출에 뜨는 글들은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뜨거든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글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만의 특별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네이버로 얘기를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그럼 너만의 글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너만이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인 거죠. 내가 찍은 사진. 그래서 AI나 공통 그런 툴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다면 나만이 쓸 수 있는 글로 쳐주는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는. 그래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찍은 사진 8장이 들어가면 상위 노출이 좀 되더라고요. 글자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노출이 되려면 800자 정도는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자수가 많고 사진들도 제일 최신 것들이 좀 상위 노출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블로그에 한한 거고요. 그러면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어떤 글이냐. 근데 우리도 지금 모두 다의 공통점이 언니 공동체에 속해 있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대한민국의 여자로서 살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글로 승화할 때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상처가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 나는 이런 상처를 받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막 피해자 내지는 이런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쓰면 또 안 돼요. 이거는 글쓰기를 통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나도 없고 읽는 사람도 그냥 안 됐다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상처를 잘 이겨냈어. 잘 승화시켰어. 나는 이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글이라면 너무나 훌륭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행위를 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감사하면서 이 상처를 잘 발효시켜서 읽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도 이런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도 이 글쓴이처럼 이걸 잘 이겨나가 봐야 되겠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훌륭한 에세이, 훌륭한 수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필과 에세이의 차이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수필과 에세이의 차이가. 그래서 좀 이 수업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수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붓 흘러가듯이 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산문 이런 기행문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작가가 편하게 붓 흘러가듯이 쓴다라고 하지만 수필의 영역과 에세이 영역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건 에세이인 것 같고요. 근데 수필 같은 류로 쓰게 되면 등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필로 이렇게 내가 작가로 등단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다. 조금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로 두 권을 쓰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저의 글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 다른 지인 중에 한 분은 이제 정식적으로 글쓰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글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필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나뉘어져 있는 분야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단 우리는 SNS를 시작은 해봤다, 그죠? SNS를 시작은 해봤고, SNS가 어떤 거라는 건 알고는 있다, 그죠? 그러면 블로그와 인스타를 하고 있으시니,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블로그와 인스타를 나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는 겁니다. 네, 알리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하고 브런치도 하고 있어요. 브런치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 같은 것들을 좀 의식해서 지인들에게 좀 지인으로 막 링크를 보내서 구독하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제일 먼저 글을 써서 제일 먼저 넘겼던 사람이 저희 신랑이었었거든요. 좋아요 눌러라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의식하게 되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읽으니까, 나의 남편이 읽으니까, 근데 저의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읽으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아예 저의 블로그와 저의 인스타 계정과 저의 유튜브를 알리지 않아요. 네. 모르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한다는 걸 알고 찾아서 본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올린 걸 그 사람들이 찾아서 보고 구독하고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 내가 알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니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서 아예 모르는 제3자가 어떻게 보느냐는 이제 다른 입장이고,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 이걸 보고 나를 평가할 게 혹시 두렵다면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올려도 사실은 안 봐요. 많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기 전에 맞춤법 검사 정도
기능이 있거든요. 맞춤법 검사 정도 한번 돌려보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읽어보는 거. 예. 글 쓰는 입장이 아니라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거. 아까 제가 내가 전한 이 글을 왜 쓰지? 이 글의 가치는 뭐지? 이 글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다. 요 세 가지만 생각하고 한번 쫙 읽어보고 발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습관이 잡혀지면 그렇게 많은 시간도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루틴만 잡히면 그렇게, 네, 그리고 완벽함은 조금 버려야 하고요. 완벽한 글은 사실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완벽함은 내가 약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많이 하시면 되고요. SNS는 정말 좋은 글쓰기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는 블로그 색깔이 있고요. 인스타는 인스타의 색깔이 있고요. 브런치는 또 브런치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브런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브런치 작가 도전은 한번 언니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SNS를 하려면 관종이 돼야 돼요. 뭐 어때? 나 이래? 자 관종 아니야? 하고 할 정도로. 이거를 글로 써? 네. 나 이거 글로 써.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걸 이제 언니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종이 아니신 거죠. 관종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지? 근데 그냥 기본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인 관종의 나를 이제 좀 끄집어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종이 되는 연습인데 아무도 모르게, 옆에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이 모르게, 엄마는 블로그에서는 관종이야, 인스타에서는 관종, 이 계정에서는 관종이야, 이렇게 약간 관종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글 쓰는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를 성장하려면요, 글을 써야 되고요. 글을 쓰려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글을 씁니다. 네. 애를 쓰는 게 몰입을 하느냐 몰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아까 루틴과 습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루틴과 습관에 잡히면 확 몰입해서 애를 팍 쓰는 거고요. 루틴과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몰입이 안 돼서 그냥 애를 계속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글을 쓰려면 애를 써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쳐야지 글이 나오니까. 글은 써야 늘고요. 글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예쁜 글이 나옵니다.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일수록 예쁜 글, 좋은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글을 많이 써보고요. 나의 글에 애를 한번 같이 써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애는 관심과 사랑이겠죠. 그죠? 자, 요렇게 제가 지금 수업을 일부를 끝낼 거고요. 저는 요 수업을 할 때는 글쓰기가 뭐라고 강준만 씨 책과 나의 하루가 글이 된다면 고정욱님의 책을 참고로 이렇게 요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제목 짓는 건 사실 제일 어렵고요. 제목을 짓는 건 제일 어렵고요. 저는 제목을 쓴다기보다는 이 주제로 써야지는 좀 가지고 쓰고요. 제가 한승원 작가님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를 읽으면서 저도 이분하고 좀 비슷하게 글을 쓰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읽다가 내지는 영화를 보다가 내지는 지나가다가 얘를 보면서 이게 나의 옛날 과거와 연결되는 게, 나랑 뭔가가 연결이 되는 걸 끄집어내서 쓰고, 이렇게 가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만의 해석을 이제 던져놓는 글을 쓰더라고요. 제가 많이 썼던 게, 제가 많이 읽혔던 책을, 많이 읽혔던 글을 얘기하면, 브런치로 글을 쓰면, 다음 포털에 뜨거든요. 브런치에 글을 쓰면 다음 포털에 메인에 맞섰던 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 글이었는데 되게 묵뚝뚝하신 시아버님이 이제 제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같아요. 큰 장난감 가게에서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이제 아버님이 데리고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거였거든요. 야가 이대로 계속 나갔으면 할 뻔했나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였는데, 저는 그거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의 또 그 어린 시절을 제가 아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막 쓰면서, 그 아버님 그러한 화는 사랑이었다 혹시 뭐 이러면서 그 글을 썼더니, 거의 어버이날쯤 되면은 좀 제 글이 또 다시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주제니까. 네. 뭐 그래, 그런 것처럼 제목은 좀 그렇고요, 언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나만의 글이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노을을 본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이 노을을 보고 들었던 나의 생각은 내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를 가지고 글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뭐 제목은 뭐 네, 어떠한 형태가 되든 네,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조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이 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의 치유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로 브런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내가 이걸로 뭐 블로그에서 이 맛집 소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뭐 이렇게 존재를 분명하게 하시고요. 누가 써도 마찬가지인 글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옆집 순이도 쓸 수 있고 뒷집 영희도 쓸 수 있고 저기 철수도 쓸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글을 써라는 거거든요.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써라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면 나만이 뭘 쓸 수 있지? 다시 아까 노을로 얘기를 한다면 그 노을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건 옆집 순이, 뒷집 영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 노을, 내가 이 노을을 보고 아주 옛 시절에 뭐 그게 떠올랐어. 이건 나만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제 루틴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같이 나도 했는 글 링크 올리고 너도 했는 글 링크 올리고 막 이렇게 서로 부지런히 써야지 글을 쓸 수 있는 글 근육이 생겨요. 네, 글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SNS, 브런치 블로그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네, SNS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줌도 무료로 쓰고 지금 밋도 무료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는, 그때 다 어느 순간 넘어가면 유튜브는 사실 아니지만 돈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 제공되는 아주 그냥 기본만 누려도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NS 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요 형태로 할게요. 요 형태로 하고, 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좋은 점은요, 뺏겨 쓰면 됩니다. 이 뺏겨 쓴다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요, 필사고요. 예,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뺏겨 쓰는 겁니다. 이 책 너무 좋아. 이 작가 글 너무 좋아. 그러면 뺏겨 쓰시면 돼요. 단, 이 책이 누구의 책인지를 밝히면 되겠죠.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이제 글을 쓸 때 인용하시면 돼요. 내가 이 책의 요 부분을 읽고 이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블로그에 들어가서 인용하는 부분에 그 책을 그대로, 그 책의 말을 그대로 쓰고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몇 페이지 올려주면 저작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정보를 제대로만 제공해주고, 저도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만 출처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건 모방입니다. 모방. 그래서 뺏겨 쓰시면 돼요. 필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뺏겨 쓴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글 쓰는 비법은 좋은 글을 많이 뺏겨 쓰는 겁니다. 좋은 글을 많이 뺏겨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하겠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지금 언니들은 그 수준에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고, 저는 유튜브를 했던 이유도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유튜브를 찍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라고 하는 건 높임말을 썼다가 갑자기 낮춤말을 쓰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많이 하는 건데, 블로그에서 뭐뭐 했습니다 라고 시작해놓고 뭐뭐 이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쓰다 보니까 끝은 나 이다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 쓰고 발행하기 직전에 내가 높임말을 써서 어투가 똑같이 가는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높임말을 썼으면 끝까지 높임말을 쓰는 거고, 편하게 친근어, 낮춤말을 썼으면 평어를 썼으면 끝까지 평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놓치지 않는 거. 네. 근데 의외로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이제 높임말로 시작했다가 낮춤말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임말을 쓰면 높임말로, 낮춤말로 쓰면 낮춤말로. 네. 그리고 같은 말은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말은 뺀다. 네. 같은 뜻의 말을 계속 쓴다면, 아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노출이 되려면 800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말을 많이 쓰기는 해요. 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언니들은 없으니까, 네, 같은 말은 중복되지 않는 게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글이 제일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딱 끝나는 말이 마케팅에서 쓰는 특히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이 정말 잘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핵심만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을 좀 보셔도 좋고요. 그런 제목을 짓는 거를 하고 싶으면 또 그런 류의 책들도 많아요. 네. 마케팅 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매력적. 일본의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 작가였는데, 자기 책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카피라이트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가 이거 바꿔서 써? 이게 책 다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뺏겨 쓰는 거. 이 사람이 내놓은 걸 그대로 내가 여기서 이것만 좀 바꾸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방을 겁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광고의 문구 갖고 와서 바꾼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같은 거 갖고 와서 조금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다 쓴 다음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는 않는지는 한번 보고 빼면 좋다. 예. 간결한 글이 잘 쓴 글입니다. 편하게 읽히는 책이 잘 쓴 책이고요. 잘 쓴 글이고요. 옆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 최고의 칭찬이에요. 네 평소 말하는 것 같더라, 그 책의. 그건 정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 그렇게 쓴 글이 잘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를 너는 사랑해.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도 사랑해. 나랑 너랑 사랑해. 나는 너조차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나만 너를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해. 완전 이 조사 하나가 완전 다 다른 뜻이 되는 것처럼 어떤 조사를 쓰는지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도 조사 하나를 딱 바꿔버리면 되게 매력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너무 흔한 주제잖아요. 근데 나는 너조차 사랑해 라는 제목을 하면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클릭하고 싶은 거죠. 그죠? 다양하게 조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미, 그러니까 조사, 그 다음으로는 어미, 그 다음에 쉬운 말 빼기, 접속사 아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나는 너를 사랑해. 똑같은 말이죠. 나는 나를 사랑했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어. 나를 사랑하고 하지 않아. 사랑했어야 했지. 사랑할까? 사랑하겠어.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것만 살짝 바꿔도 완전 다른 뜻, 매력도가 높고 낮아질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바꿔보는 거, 어미를 한번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쓸 때 우리나라 말은 나는이라는 주어나 너무나 당연한 주어는 사실 빼도 됩니다.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라고 하면 초등학생 글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너가 썼는 글인 거 알지, 너의 글이니까 하는 그런 너무 당연한 주어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글을 쓰면 읽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내가 한번 말하는 정도로 끊어주면 좋아요. 말 한 번 하는 속도 정도, 말 한 번 하는 길이 정도로 끊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간단한 문장이. 그래서 좀 끊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끊어주고 바로 끝나는 게 낫지. 그랬고, 저랬고, 이랬고, 뭐 이렇게 고로 연결하면 긴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고를 그냥 끊고 문장 하나 해주는 게 낫고, 이랬으며, 저랬으며, 했으며, 갔으며, 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달락, 문장 가지고, 예. 그러니까 쓸 때 기승전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런 결론을 낼 거야.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사람들이 길게 못 읽어서 결론부터 바로 넣고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난 이런 거야. 그 이유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결론만 읽고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고 결론만 읽고 궁금해? 라고까지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기승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날 거야.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하려면 인용 문구, 좀 유명한 사람의 글, 유명한 사람의 책, 유명한 사람의 영화, 괜찮은 사진 같은 거 갖고 와서 인용해서 뭐 글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네, 머릿속에 기승전 생각하셔도 좋고 결과를 먼저 쓰고 밑으로 쓰셔도 좋고. 자,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이런 접속사도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써도 되지만 너무 많이는. 네. 그리고 주어로 시작했던 말과 주어와 수어가 짝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주어로 썼는데 끝나는 수어는 다르게 쓴다. 이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되고, 이거 요즘에는 AI가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글을 쓸 때 맞춤법 좀 돌리면 이렇게 주어 수어가 맞지 않을 때는 조금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법 기능을 한 번만 돌려도 네,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다 쓴 다음에요. 내가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큰 소리로 읽기. 근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저는 카카오톡에 글을 쓰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읽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누르면 읽어주니까 또 들으면 이거 되게 부자연스럽네, 좀 바꾸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카카오 컴퓨터 PC 버전 깔아서 연동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한 방법으로. 또 반대로 아까 제가 말하듯이 쓰는 게 좋은 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네이버 클로바 노트를 켜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대로 얘들이 문자로 바꿔주거든요. 그럼 그대로 그거 갖고 와서 바꾸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설거지 하다가 아니면 내가 무슨 하다가 그 말을 녹음하는 거죠. 녹음해서 그걸 다시 불러와서 조금만 수정해서 발행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방법. 글자를 쓴 걸 다시 읽히게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내가 소리 내서 조금 읽어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글인 거거든요. 요 주제의 글은 요 주제예요. 근데 글 쓰다 보면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건 다른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말하기. 그래서 양이 너무 적은데요? 양이 너무 적어도 그냥 그걸로 끝내면 돼요. 이 내용이 끝이면 이 내용이 끝.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러니까 제목이 글 가장 핵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을 클릭했는데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목과 내용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글에 하나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야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과거로 가고, 갑자기 뭐 다른 얘기하고, 막 순위 얘기했는데 갑자기 영희 얘기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 주제를 나의 친구들이라고 적던지,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읽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한강 작가님 책을 쭉 읽고 있는데, 한강 작가님은 읽는 사람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년이 온다를 2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 읽었을 때는 도대체 책이 누구의 얘기야? 누군데? 나는이 그래, 누군데? 얘기 끝나니까 나는이 누구였구나. 2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읽어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의 글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데 하고 그냥 안 읽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면 좋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제일 좋은 글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도. 더 낮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글에 대한 주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거죠. 주석. 이 글이 만약에 예를 들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기생충을 보면서 나는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비가 오는 날 기생충이 생각이 났다. 이러면 기생충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기생충이 될 수 있죠. 그럼 주석으로 누구 작가의 몇 년도에 무슨 상을 탔던 기생충이라고 써주면 이게 그러면 네이버로 이런 영화가 있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봐도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눈높이, 초등학교 5학년도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글이라면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을 다 쓰면 큰 소리로 읽어본다. 더 좋은 건요, 서로의 글을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서로가 서로의 글을 읽어주고,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공절을 했잖아요. 공절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이 글 너무 이상한데 이거 바꿔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애를 써서 썼는 글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 이름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공저니까 좀 쓴소리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엄마 이기적인 시간은 제가 반장을 맡았어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이 상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함께 나가는 글이니까 약간 서로 읽어주고, 또 그 의견을 얼마나 힘들게 내한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고 또 받아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제가 카페에도 써놨는데, 우리는 근데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냥 하트 하나 눌러주고, 저는 링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카페에 원래 모든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인스타든 블로그든 어떻게든 내가 썼던 글을 링크를 걸어주시면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점점 가네요. 그 환경 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편 쓰고 싶긴 한데 힘들잖아요.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나는 요 정도만 해도 일주일에 한 편, 일주일에 2편, 요 정도, 정도 고민해 보시고, 그건 또 나중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읽어주고, 서로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4명이니까 내가 발행하고 나머지 3명은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뺏겨라 뺏겨 책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건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그 108가지가 한 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옛날 글을 가지고 와서 글 쓰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네? 브런치도 이제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글을 쓰네? 한번,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네? 한번 보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는 그냥 독자가 아니라 똑같은 글 쓰는 이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풀어냈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은 나의 깨달음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오는데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받고 싶어서 내가 글 쓰고 있고, 내 삶을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일기는 미래에 내가
미래의 내가 읽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아, 과거에 내가 이랬었구나. 일기의 독자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가 읽는 거거든요. 일기는. 그래서 옛날 일기를 꺼내서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정말 열심히 살았네. 이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네. 지금도 열심히 사네. 내지는 이때 나 정말 힘들었네. 이때 나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잘 버텨냈네. 이렇게 어떠한 형태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일기고, 그리고 나가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 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성숙해져요. 저는 엄마의 이기적인 시간을 쓰고 바로 연속으로 엄마도 꿈이 있나요? 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성숙한 것 같아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집안일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하고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도 돈 벌고 니도 돈 버는데 니는 왜 자? 뭐 이렇게 되기도 했고, 막 일하다 보면 진짜 그릇 집어 던지기도 했었고요. 애들이 막 나를 부르면 내가 파출부가 막 열폭한 적도 너무너무 많고요. 근데 두 권의 책을 쓰고 나서 지금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는 교사다 보니까 방학이 있거든요. 매년 방학마다 사실 인문계에 계속 있어서 보충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방학을 한 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올해는 제가 지금 온전한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두 편의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되게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도 되게 기쁘게 하고요. 청소도 되게 기쁘게 해요. 집 정리도 되게 기쁘게 하고요. 이 과정에는 제가 글을 써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랑 브런치랑 책이랑 엄청 써낼 때 주변에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쌓인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쌓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쌓인 것들을 다 그냥 책으로, 글로 이렇게 블로그로, 브런치로 계속 풀어냈던 것 같아요. 나의 응어리를.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승원 작가는 글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쟁이는 치부의 노출증 환자다. 나의 치부인데 그 치부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처럼. 아까 제가 상처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나의 상처를 영광의 훈장처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치부를 막 노출하는 거. 나 이랬었어. 나 이런 실수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정말 이런 걸 왜 쓰는데? 이러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요. 약간 관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관종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익명성을 약간 이용해서 약간 나의 치부를 노출한다. 나의 치부를 노출하지 않고는 글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또 자랑질이네? 자랑질의 글은 아무도 안 읽고 싶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자랑질하면 저는 팔로워 숫자가 팍팍 줄더라고요. 그때는 인스타를 목적에 맞지 않은 글들을 올리니까 인스타 팔로워가 떨어져 나가는데 꼴 보기 싫잖아요. 나 지금 집에서 지금 막 청소하고 있는데 막 해외여행 간 막 사실 올라오고 있고 막 열받잖아요. 그죠?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이런 여행을 갔더니 이런 정보가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자랑질의 글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예쁜 모습, 나의 좋은 모습만 드러낸다면 이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의 자랑글이에요. 나의 자랑글.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자기의 가장 좋은 점만을 드러내놓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SNS를 활용하되 거기에 먹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스타그램, 블로그, 어떠한 SNS든 다 자기를 홍보하는 글이고 이러다 보니 좋은 글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브런치에 정말 중요한 글을 쓰지 마세요. 내가 이걸로 꼭 책을 내야지 라는 것은 브런치에 올리시면 안 돼요. 뺏겨요. 다른 사람이, 너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그것을 글을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SNS는 발행되고 난 이후에는 그거 내 거야 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검정 고무신 같은 경우에도 원 저작자가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몇십 년이 걸려가고 자기가 원 저작자란 거를 법적으로 막 그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 정말 중요한 거고 난 이거 정말 나중에는 꼭 이걸로 책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글들은 어디에도 알리지 않으시고
네, 나의 노트북, 나의 USB 이렇게 꼭꼭 숨겨 놓으셔서 쓰시되 내가 어느 정도 알려도 되는 것들은 SNS에서 하셔야 되고 글에 미쳐야 합니다. 뭐 그렇게 글을 많이 써? 할 정도로 미치게끔 내어놓아야 네, 글 근육이 길러져요. 자, 그 다음에 향기롭게 써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좋은 글을 쓰려면 영혼이 순수해야 되고 진실이란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의 이기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SNS에 자랑 글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데 이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쓰는 글은 아름다운 글이라는 거죠. 이 한승원 작가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글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안 볼란다, 나 이거 불편해, 안 볼란다, 이런 그런 걸 차라리 이렇게 끄집어 내주는 글. 네. 그런 글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글. 그 다음에 아까 기억의 창고에서 발효시켜라.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좋았던 부분인데요. 저는 옛날에 저희 아팠던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약간 까발리는 글을 써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까운 지인이 이 글을 왜 써? 라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는 건데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는 건 고발의 형태밖에 안 돼요. 고발이 됐던 내 이런 일을 겪었어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나의 기억의 창고에서 발효시켜서 발효가 되면 썩는 게 아니잖아요. 발효시키면 아름다운 술이 되기도 하고 맞죠? 건강한 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이 기억을 발효시켜서 네, 좋은 글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발효에는 아까 얘기했던 타인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는 좋은 글이 되겠죠. 그리고 솔직하게 써야 되고요. 글을 쓴다는 건 그냥 일상을 기록하는 게 아니다. 생각 없는 기록은 우리 현상을 기록할 뿐. 드러나는 현상 그 뒷면의 진실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글이어야 되고,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화두를 던져주는,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왜냐? 그럼 또 그 글을 읽은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또 그 사람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가둬야 합니다. 나를. 정약용이 유비지에서 정말 많은 책을 썼잖아요. 네, 유비지였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있어야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나를 가두는 시간, 나의 온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최소한 난 요 시간 10분, 20분. 네, 딱 8분 글쓰기란 책도 있더라고요. 그 글근육만 생기면 8분, 10분, 그러니까 8분 쓰고 2분 읽고 올리는, 이렇게 딱 1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10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야 됩니다. 글쓴이의 정신이라고 표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통념을 뒤집어 보는 거죠. 너무나 이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한번 뒤집어 본다.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걸 써놓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걸 써놓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글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과 통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5,000권의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한승원 작가는. 그래서 5,000권의 책을 읽고 만장의 글을 써라. 그의 딸이 그래서 한강이구나. 한승원 작가가 한강 아빠거든요. 그의 딸이 그래 노벨 문학상을 탔구나. 5,000권의 책을 읽으면 집에 5,000권의 책 이상이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글을 써야 하는 것 같아요. 글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요.
누구나도 쓸 수 있는 글은 쓸 필요 없고,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하고, 부지런히 써야 하고, SNS를 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생산자가 돼야 돼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발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읽어주는 독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책을 많이 읽은 이유는,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윤리교사다 보니까, 그냥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뭐 이런 류 철학자들의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고, 또 상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담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읽었고, 네. 그리고는 애기 놓고는 재테크 하고 싶어가지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돈 버는 관련된 책들을 또 엄청 많이 읽었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 못 하잖아요.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을 기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서평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책 내용을 저는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인덱스 같은 포스트잇을 이렇게 좀 붙여놓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이 내한테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남겨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다시 읽으면 그때 내가 그 책을 읽었던 감정들이 떠오르니까, 네. 그리고 또 독서 모임을 조금 운영을 한 테 있었는데, 독서 모임을 하면 서평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강제로 서평을 쓰게 됐고, 또 서평단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써야 되니까, 네. 약간 저는 강제를 조금 넣는 것 같아요. 강제성, 내가 할 수밖에끔 없도록. 그래서, 네. 근데 다른 유명한 도서 인플루언서만큼은 사실 아니에요. 도서 인플루언서들의 쓴 서평들을 보면 진짜 그 책을 그것만 읽어도 그 책을 알 수 있을 만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가 중요하게 그 책에서 와닿았던 부분을 딱 갖고 와서 그런 거 정도. 일하시면서 쓰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데, 시간이 많다고 시간을 많이 쓰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방학이면 24시간을 온전히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더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더 풀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내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작은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아까 제가 10분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다다다다닥 써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근데 방학 때 시간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더 많은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더 처지거든요. 아침에 일부러 조금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저를 위한 아침의 시간을 조금 가져요. 의도적으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저는 한 서평 같은 거나 이런 건 한 30분 정도 드는 것 같고요. 아주 짧은 글은 인스타, 릴스나 이런 거는 몇 분 안 걸리게 하는데, 그 이유는 질이 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몇 시간씩 훌륭하게 내어놓는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질보다는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질을 높게 해서는 제가 한 개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시간에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한번 그냥 읽어보고 맞춤법 검사 한번 정도 하고 내어놓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언니들, 제가 글 근육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니들도 글 근육, 그 다음에 책도 주변의 사람들도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책을 빨리 읽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류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책이 좀 빨리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읽어내는 것 같아요. 재테크 책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거 이런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습득해야 된다고 하나? 그래서 이게 약간 네, 근육이 생긴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글도 많이 써봐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니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르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어야지 생각하시고, 근데 또 어려운 책 아니어도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어야지 하고, 아침에 10분만 글 써야지, 내지는 아침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럼 밤에 10분만 글 써야지. 아니면 저는 정말 시간 없을 때는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도 했거든요. 지하철에서 한 편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네, 그러면 한 10분만 내야지, 10분만 몰입해야지, 요렇게 약간 연습하시고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다. 네. 또 다르게 대답이 되었나요? 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채널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6개월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진다 표현해야 되나? 그 채널 유지가 안 되나? 아무튼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올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방학 때 좀 올리고 마는데, 저는 그래서 강제 독서로 한 번씩 한강 작가님 책도 읽고 싶은데 잘 안 읽혀가지고 독서 모임 꾸렸고요. 약간 강제성을 환경 안에 저를 조금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 별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재테크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재테크 책을 읽으니까 책에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다 방법이 있네? 그걸 한번 보고 나니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000원? 한 20,000원 안 되는 돈으로 이걸 어떻게 1억 알짜배기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책을 계속 읽게 되는 것 같고, 도서관 너무 좋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엄청 빌려와요. 근데 다 못 읽고 갖다 줘요. 근데 목차는 읽잖아요. 목차는 읽고, 목차에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발췌만 해서라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읽고, 도서관의 책이니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으면 이제 블로그 같은데 내지는 유튜브에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기록해 놓으려고 하고. 네. 네. 일단 많이 읽으시고 많이 쓰시고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다 보면 그 글을 엮어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글을 많이 모은 거를 엮어서 책을 낸다? 이건 사실 조금 아니긴 하거든요. 책은 또 다르게, 책을 쓰려면 또 다르게 써야 되는 것도 맞아요. 글을 모아서, 내가 썼는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다. 이거는 내가 돈을 주고 자비로, 출판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책이긴 한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글을 쓰다 보면, 나 이 이것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책을 쓰고 싶은 언니가 계시다면, 또 우리 또 하다가 또 책이 쓰고 싶은 언니가 있으시다면 또 책 쓰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브런치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언니가 있다면 또 그 부분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완벽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완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계속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 남편이 맨날 말하는 게 있거든요. 니는 너무 모든 걸 얼렁뚱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얼렁뚱땅합니다. 얼렁뚱땅 많은 걸 해요. 저에게서 전문가를 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의 지금 수업을 듣는 언니들도 그렇고 저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의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제가 뭐 굉장히 유명한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있는 그대로 얼렁뚱땅 관종처럼 계속 그냥 내어놓아요. 그래서 언니들도 너무 완벽하고 싶다. 뭐 다 완벽하고 싶죠.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못나도 내가 그렇지 뭐. 만약에 발행했는데 맞춤법 틀렸어. 그럼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 막 시어머니 욕하는 거 썼는데 시어머니가 읽었어. 그럼 어머니한테 내가 자문에 딱 하고 글 삭제하고 뭐 이래도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글쓰기 수업하는 걸 저는 정말 삽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하는 이 삽질이 정말 그냥 삽질일 수도 있지만 이 삽질이 아주 먼 미래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삽질이 될 거기 때문에 언니들도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고 네, 왜 이거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요. 구독자는 사실은 정말 웃기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니들 핸드폰에 그냥 메모장에 글을 기록해 볼 수도 있지만 발행하는 용기를 내시면 그러한 것들이 아주 미래의 언니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언니임을 드러내지 마세요. 언니임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굉장히 멋진 사람 하나를 만드세요. 어떤 굉장히 멋진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35년에 있을 그 굉장히 멋진 사람 하나를 만드셔서 그 사람이 쓰는 글들을 발행하시면 돼요. 2035년에 그 멋진 사람. 근데 그 2035년에 그 멋진 사람이 언니들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10년 후에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는 어떤 류의 글을 쓰고 싶지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그 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브런치, 유튜브, 블로그, 막 정말 잡블로그 다양한 주제를 계속 썼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타겟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뾰족한 타겟, 독자, 누가 내 책을 읽을까? 누가 내 글을 읽을까? 누가 내 걸 클릭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역으로 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